김진수 씨, 이 검사 결과 그대로라면 아마 선천적인 걸로 보입니다. 의사가 모니터 화면과 검사지를 번갈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안경 너머로 보이는 그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어요. 세 번째 병원, 세 번째 검사, 그리고 또 같은 결과였죠. 의사는 조심스럽게 펜으로 그래프의 한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정상 범위에서 한참 벗어난 수치였어요. 아니, 수치라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완전한 0이었으니까요. 의사가 한숨을 쉬며 물었습니다. 자녀분이 계신다고 하셨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셋이나 있다고 말하자 의사의 표정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그가 다시 검사 결과를 확인하며 고개를 저었어요.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일이었죠. 바로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내에게서 온 사진이었어요. 초음파 사진과 함께 우리 넷째예요. 8주째래요 라는 메시지가 있었죠. 의사가 내 핸드폰 화면을 흘끗 보더니 침묵했습니다. 진료실의 벽식의 초침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렸어요. 의사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김진수 씨, 이런 경우는 제가 의사 생활 20년 동안 처음입니다. 항상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해 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자동으로 알려드려서 절대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일요일 아침 8시, 늘 그렇듯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옆에서 아내가 숨소리를 고르며 자고 있었어요. 임신 8개월째라 배가 많이 불러서 그런지 예전처럼 옆으로 누워 자지 못하고 천장을 보고 반드시 누워 있었죠. 살며시 일어나 화장실로 향하면서 복도를 지나가는데 아이들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첫째가 둘째를 꼭 껴안고 자고 있고 막내는 이불을 다 걷어차고 대자로 누워 있었어요. 조용히 문을 닫아주고 부엌으로 내려가 커피를 내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는 고요했죠. 일요일 아침의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커피 향이 집안에 퍼지자 아내가 느릿느릿 계단을 내려왔어요. 한 손으로는 배를 받치고 다른 손으로는 난간을 잡으며 조심스럽게 내려오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벌써 일어났어요? 오늘은 좀 더 자지 그랬어요. 아내가 부엌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아직 잠에서 완전히 깨지 않은 듯 나른했죠. 습관이 되어서 그런지 주말에도 일찍 깨더라고요. 우유 데워줄까요? 네, 고마워요. 우유를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동안 아내가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이 녀석이 발차기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형제들처럼 축구선수라도 되려나 봐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따뜻해진 우유를 아내 앞에 놓았습니다. 그러자 위층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이들이 깨어난 것이었죠. 곧이어 계단을 뛰어내려오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아빠, 엄마, 배고파요. 막내가 잠옷바람으로 부엌에 뛰어들어왔습니다. 머리카락이 사방으로 뻗쳐 있고 눈곱이 아직 붙어 있는 얼굴이었지만 환하게 웃는 모습은 천사 같았어요. 뒤따라 첫째와 둘째도 내려왔습니다. 첫째는 이미 교회 갈 준비를 반쯤 마친 듯 단정한 옷차림이었고 둘째는 아직 잠이 덜 깬 듯 눈을 비비며 왔죠. 자, 순서대로 씻고 와요. 아침 먹고 교회 가야지. 아내의 말에 아이들이 화장실로 우르르 몰려갔습니다. 서로 먼저 들어가겠다고 실랑이를 벌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평화롭던 아침이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했죠. 하지만 이런 소란스러움도 이제는 익숙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아이들이 하나둘 씻고 나왔어요. 식탁에 둘러앉은 네 식구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토스트에 스크램블 에그, 베이컨과 우유. 특별할 것 없는 아침 메뉴였지만 아이들은 맛있게 먹었죠.
둘째야, 음식 씹으면서 말하면 안 돼. 아내가 부드럽게 타이르자 둘째가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그 웃는 얼굴을 보며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첫째와 막내는 웃을 때 나처럼 눈가에 주름이 생기는데 둘째는 그렇지 않았죠. 하지만 그저 개인 차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9시 30분, 우리 가족은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검은색 SUV에 아이들을 태우는 것도 이제는 능숙해졌어요. 첫째가 맨 뒤에, 둘째와 막내가 가운데 줄에 앉았죠. 아내는 조수석에 천천히 올라탔습니다. 배가 불러서 안전벨트를 매는 것도 불편해 보였어요. 교회까지는 차로 15분 거리였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찬송가가 흘러나왔고 아이들은 창밖 풍경을 보며 조잘거렸죠. 신호등에 멈출 때마다 백미러로 아이들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첫째는 조용히 성경책을 읽고 있었고 둘째는 막내와 손장난을 치며 놀고 있었어요. 교회 주차장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차들이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늘 오는 자리에 차를 세우고 내렸죠. 아이들이 먼저 뛰어나가려 하자 아내가 불렀습니다. 천천히 가요. 교회에서는 뛰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아이들은 이미 교회 입구로 달려가고 있었어요. 나는 아내의 팔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교회 입구에서 안내 봉사를 하던 김 집사님이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었죠. 어머, 사모님 배가 많이 나오셨네요. 이제 곧 넷째 보시겠어요. 네, 다음 달이 예정일이에요. 아내가 배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김 집사님이 부러운 듯한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정말 보기 좋은 가정이에요. 아이들도 예쁘고 착하고 우리 교회의 모범 가정이죠. 그 말에 나는 겸손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자부심이 차올랐어요. 예배당 안으로 들어서니 아이들이 이미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아빠를 쏙 빼닮았네요. 주일학교 김 선생님이 첫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에 첫째가 쑥스러워하며 제 뒤로 숨었죠. 예배당 가운데쯤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늘 앉는 자리였어요. 주변 교인들이 하나둘 인사를 건네왔죠. 박 장로님 부부, 최 권사님, 그리고 젊은 부부들까지 모두가 우리 가족을 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교회 최고 다둥이 가족이네. 넷째까지 낳으시면 상도 받으셔야 해요. 박 장로님이 호탕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아내인 박 권사님도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죠. 정말이에요. 요즘 같은 시대에 아이 넷을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두 분 다 대단하세요. 예배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런 인사와 칭찬이 이어졌습니다. 나는 그때마다 겸손하게 웃으며 감사하다고 답했어요. 아내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아내의 미소가 어딘가 피곤해 보였습니다. 임신으로 인한 피로감이겠거니 생각했어요. 예배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아이들이 주일학교로 가기 위해 일어났어요. 막내가 가기 싫다고 칭얼거리자 첫째가 손을 잡고 달랬습니다. 가자, 오늘 선생님이 재미있는 이야기 해주신대. 삼남매가 손을 잡고 주일학교로 향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내도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죠. 예배가 한창 진행되던 중 설교 말씀을 듣다가 문득 옆자리를 봤습니다. 아내가 배를 쓰다듬으며 기도하고 있었어요. 눈을 감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성스러워 보였죠. 나도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이 가정을 지켜주시고 앞으로 태어날 넷째도 건강하게 해달라고. 예배가 끝나고 교회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주일마다 교인들이 함께 점심을 먹는 시간이었죠. 아이들이 뛰어와 우리 옆에 앉았어요. 아빠,
오늘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배웠어요. 막내가 신나서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첫째와 둘째도 각자 배운 것들을 이야기했죠. 밥을 먹으며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일요일의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교회를 나서려는데 경비 아저씨가 우리를 불렀어요.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정씨 아저씨는 늘 교회 입구에서 교인들을 맞이하고 배웅하는 분이었죠. 자, 우리 예쁜 아이들 다 모였네. 할아버지가 사탕 줄게. 아저씨가 주머니에서 사탕을 꺼내 아이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아이들이 고맙다고 인사하며 받아들었어요. 그때 아저씨가 아이들을 번갈아 보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첫째하고 막내는 아버지 판박이네요. 그런데 둘째는 전혀 안 닮았어요. 엄마 쪽 집안 누구를 닮았나 봐요. 그 말에 나는 습관적으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입가에서 멈췄어요. 아저씨는 이미 다른 교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고 아이들은 사탕을 까먹으며 주차장으로 뛰어가고 있었죠. 아내가 내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 아저씨도 참 맨날 그런 말 하시네요. 둘째가 저희 집안 고모를 많이 닮긴 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작은 가시가 박힌 것 같았어요. 차에 올라타면서도 그 말이 계속 맴돌았죠. 백미러로 둘째를 바라봤습니다. 정말로 나와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는 것일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아이들은 점심을 먹고 나니 졸린지 꾸벅꾸벅 졸고 있었어요. 아내도 눈을 감고 있었죠. 나는 운전대를 잡고 앞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정 아저씨의 말은 그저 농담이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흔히 하는 그런 가벼운 농담 말이죠. 집에 도착해서 아이들을 재우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내가 차를 가져다 주었어요. 피곤하지 않아요? 좀 쉬었다가 저녁 준비할게요. 괜찮아요. 당신이나 좀 쉬어요. 배도 무거운데. 아내가 내 옆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오후의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죠. 평화로운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 어딘가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마치 잔잔한 호수 밑바닥에서 조그만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처럼. 월요일 저녁 6시 퇴근해서 집에 들어서니 아이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평범한 저녁 풍경이었죠. 가방을 내려놓고 손을 씻으러 가는데 둘째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아빠, 왜 저만 이렇게 생겼을까요? 순간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천천히 돌아서서 둘째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숟가락을 들고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나를 올려다보고 있었죠. 무슨 말이니? 둘째야.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쓰며 물었습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고개를 돌려 우리를 바라봤어요. 눈썹을 살짝 찌푸리며 의아해하는 표정이었죠. 오늘 학교에서 친구들이 그랬어요. 형이랑 동생은 아빠 닮았는데 저만 안 닮았다고요. 거울 봐도 그런 것 같아요. 둘째의 말에 첫째가 동생을 타이르듯 말했습니다. 야, 그런 말하는 거 아니야. 넌 엄마 닮았잖아. 하지만 둘째는 고개를 저으며 계속 말했어요. 엄마도 별로 안 닮은 것 같은데요. 나는 누구 닮은 거예요? 그 순간 주방에서 그릇 떨어뜨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가 황급히 떨어진 그릇을 주우며 말했죠. 둘째야, 사람은 다 다르게 생긴 거야. 너는 너대로 예쁘잖아. 나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둘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아이가 눈치채지 못하길 바라며 말이죠. 그래, 둘째는 특별해서 그런 거야. 우리 집에서 제일 특별한 아이잖아. 둘째가 그제야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 내 머릿속에는 수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정말로 둘째는 나와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는 걸까? 아니면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걸까? 저녁을 먹는 동안 평소처럼 대화를 나누려 했지만 둘째의 질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밥을 씹는 것도 물을 마시는 것도 기계적으로 느껴졌어요. 아내도 평소보다 말이 없었죠. 가끔 나와 눈이 마주치면 어색하게 미소 지었다가 다시 시선을 돌렸습니다. 식사 후 아이들이 숙제하러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거실에 아내와 단둘이 남았어요. 텔레비전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왔지만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들리지 않았죠.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둘째가 요즘 사춘기가 오나 봐요. 별것도 아닌 걸로 예민해하네. 그러게요. 근데 말을 하다가 멈췄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내가 나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에 불안함이 서려 있었죠. 근데 뭐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가족 앨범에서 본 사진들을 하나하나 떠올렸어요. 첫째가 태어났을 때, 막내가 100일 됐을 때, 그리고 둘째의 돌 사진까지. 정말로 생각해보니 둘째만 유독 달랐습니다. 피부색도, 눈매도, 심지어 귓불 모양까지도요. 새벽 2시, 살며시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책장에서 가족 앨범을 꺼냈어요. 조심스럽게 페이지를 넘기며 사진들을 자세히 들여다봤죠. 첫째와 막내는 확실히 나를 닮았습니다. 특히 웃을 때 생기는 눈가 주름이나 코 모양이 똑같았어요. 하지만 둘째는 달랐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죠. 갑자기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돌아보니 아내가 서 있었어요. 잠옷 차림에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죠.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옛날 사진 보고 있었어요. 아내가 다가와 내 옆에 앉았습니다. 앨범을 같이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둘째 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내 손을 잡았어요. 손이 차가웠죠. 여보, 아이들은 다 다르게 생긴 거예요. 형제라도 판박이처럼 닮을 수는 없잖아요. 알아요. 그냥 좀 이상해서요. 아내가 손을 놓으며 일어섰습니다.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뭐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설마 무슨 의심이라도 하는 건 아니겠죠? 그 말에 나도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들었어요. 정말 내가 아내를 의심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뭔데요? 둘째가 당신 안 닮았다고 무슨 문제라도 있어요? 아내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아내를 안으려 했지만 아내는 뒤로 물러섰어요. 이제 자요. 내일도 출근해야 하잖아요. 아내가 먼저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한참을 더 서재에 앉아 있었어요. 앨범을 덮고 책장에 다시 꽂았죠. 하지만 의문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며 거울을 봤습니다. 내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머릿속에 아이들 얼굴을 하나씩 떠올려 비교해 봤죠. 첫째의 눈매, 막내의 입모양은 확실히 나와 닮았습니다. 하지만 둘째는 아무리 봐도 닮은 구석을 찾을 수 없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는 동안에도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아버지와 아들로 보이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정말 붕어빵처럼 닮았더군요. 그들을 보며 더욱 답답해졌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해서도 집중이 안 됐습니다. 서류를 검토하다가도 자꾸 딴 생각이 났어요. 그때 동료 변호사인 정민이 다가왔습니다. 선배님,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아, 고마워요. 휴게실로 가서 커피를 마시며 잠시 쉬고 있는데
정민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선배님 애들 사진 봤는데 정말 엄마 판박이더라고요. 특히 둘째는 아예 엄마 복사본이던데요. 그 말에 커피잔을 놓칠 뻔했습니다. 뜨거운 커피가 손등에 튀었지만 아픈 것도 잘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래요? 네, 보통 아들은 엄마 닮는다고 하잖아요. 딸은 아빠 닮고. 근데 선배님 집은 첫째랑 막내만 선배님 닮은 것 같던데요. 정민은 아무렇지 않게 말하고 갔지만 나는 한참을 휴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도 그렇게 보이는구나. 둘째만 다르게 보이는구나. 그날 오후 중요한 계약서를 검토해야 했는데도 집중이 안 됐습니다. 몇 번이나 같은 문장을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결국 조퇴를 하기로 했죠. 부장님께 몸이 안 좋다고 말씀드리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일찍 가라고 하셨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둘째 학교 앞을 지나게 됐습니다. 마침 학교 시간이었어요. 교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아이들이 우르르 나왔죠. 그 중에서 둘째를 발견했습니다. 친구들과 웃으며 나오는 모습이 밝아 보였어요. 아빠, 여기 왜 있어요? 둘째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내 생각이 나서 들렀어. 같이 집에 갈까? 진짜요? 좋아요. 둘째가 환하게 웃으며 내 손을 잡았습니다. 그 작은 손의 온기가 따뜻했어요. 걸어가며 둘째와 이야기를 나눴죠. 학교에서 있었던 일, 친구들 이야기, 좋아하는 과목에 대해서 말이에요. 아빠, 저 수학 100점 받았어요. 정말? 우리 둘째 대단한데? 둘째가 자랑스럽게 시험지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빨간 동그라미 안에 큼지막한 100점이 적혀 있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를 닮았든 내 아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집에 도착하니 아내가 놀란 표정으로 우리를 맞았습니다. 일찍 왔네요? 둘째는 어떻게? 학교 앞에서 만났어요. 오늘은 가족들이랑 일찍 저녁 먹고 싶어서요. 아내가 안도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젯밤의 긴장감이 조금은 풀린 것 같았어요. 저녁 식탁에서 둘째가 시험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했습니다. 첫째와 막내도 박수를 쳐주며 축하해줬죠.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족이고 이게 중요한 거라고. 하지만 그날 밤 다시 잠들기 전 둘째의 잠든 얼굴을 보러 갔습니다. 고요하게 잠든 아이의 얼굴을 보며 또다시 의문이 들었어요. 이 아이는 정말 내 아이가 맞을까? 아니면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걸까?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둘째의 얼굴에 비친 달빛이 아이를 더욱 낯설게 만들었어요. 조용히 방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복도에 서서 한참을 서 있었죠. 무언가 균열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작지만 무시할 수 없는 점점 커질 것만 같은 균열이요. 병원 대기실의 흰색 형광등이 차갑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2025년 3월 15일 오전 10시 회사에 중요한 미팅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나온 건강검진이었어요. 매년 받는 정기검진이었지만 이번에는 왠지 불안한 마음이 들었죠. 최근 몇 달간 계속된 피로감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의구심 때문이었을까요? 대기실에는 나 말고도 서너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조용히 스마트폰을 보거나 잡지를 읽고 있었어요. 벽에 걸린 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만 들렸죠. 간호사가 내 이름을 불렀을 때 왜인지 다리가 떨렸습니다. 김진수님 들어오세요. 진료실로 들어가니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의사가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빛이 진지했어요. 내가 들어서자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봤죠.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김진수님 앉으세요.
의자에 앉자 의사가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복잡한 수치들과 그래프가 가득했어요. 의학 용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만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죠.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혹시 자녀분이 있으신가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목이 바짝 마르는 것 같았어요. 네, 셋이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가 곧 태어날 예정이에요. 의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안경을 벗어닦더니 다시 썼어요. 그리고 천천히 마치 단어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고르듯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진수님,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만 검사 결과 선천적 무정자증으로 확인됐습니다. 순간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의사의 입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지만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형광등 불빛이 갑자기 너무 밝게 느껴졌고 의자가 흔들리는 것 같았죠. 무슨 말씀이신가요?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어요. 의사가 더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태어나실 때부터 정자를 만들 수 없는 몸이셨다는 뜻입니다. 고아는 있지만 정자를 생산하는 기능이 완전히 결여된 상태예요. 이것은 후천적으로 생긴 문제가 아니라 선천적인 것입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가슴이 아팠어요. 손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는데 떨림을 멈출 수가 없었죠. 그럼 평생 아이를 가질 수 없었다는 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자연 임신은 불가능하셨을 겁니다. 의사의 말이 천둥처럼 머릿속을 울렸습니다. 자연 임신이 불가능하다고요. 그럼 지금까지 내가 키운 새 아이는 대체 누구의 자식이란 말입니까? 뱃속의 넷째는 또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 거죠? 잘못된 거 아닌가요? 다시 검사해 볼 수는 없을까요? 절박한 심정으로 물었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3번 검사했습니다. 정액 검사, 호르몬 검사, 그리고 조직 검사까지요. 모두 같은 결과였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오진의 가능성은 없습니다. 진료실을 나올 때 다리가 풀려서 벽을 짚고 걸었습니다. 간호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괜찮다고 손을 저었어요. 병원 밖으로 나오니 봄날의 따뜻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지만 온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죠. 주차장에서 차에 올라탔지만 시동을 걸 수가 없었습니다. 핸들을 잡은 채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눈앞에 아이들의 얼굴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첫째가 처음 아빠라고 불렀을 때, 둘째가 유치원 졸업식에서 내 손을 잡고 걸었을 때, 막내가 열이 나서 밤새 안고 있었을 때, 그 모든 순간들이 거짓이었단 말인가요?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아내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여보, 점심은 먹었어요? 오늘 둘째가 상장 받아왔어요. 저녁에 축하 파티 해주면 좋겠는데. 문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메시지였지만 이제는 모든 게 다르게 느껴졌어요. 답장을 하려 했지만 무엇을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결국 간단히 답했죠. 네, 그렇게 해요. 차를 몰고 회사로 가는 대신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평일 낮이라 한산했어요. 벤치에 앉아 강물을 바라봤죠. 유유히 흐르는 강물처럼 시간도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 폭풍은 점점 거세지고 있었어요. 휴대폰을 꺼내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선천적 무정자증. 수많은 의학 정보가 쏟아졌어요. 발생 확률은 남성 5,000명 중 1명. 치료 방법은 없음. 자연 임신 절대 불가. 차갑고 객관적인 문장들이 날카로운 칼처럼 마음을 베어냈습니다. 오후 2시가 되어서야 회사로 향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정민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선배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여요. 아, 네. 병원 갔다 오느라 좀 피곤해서요. 자리에 앉아 일을 하려 했지만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계약서의 글자들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죠.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는 것.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적어도 3번은 피웠다는 것.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빌딩들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수많은 창문 너머에는 각자의 삶이 있겠죠. 행복한 가정도, 불행한 가정도. 하지만 나처럼 이런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한 사람이 또 있을까요? 오후 4시 더 이상 회사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장님께 몸이 안 좋다고 다시 말씀드리고 조퇴했어요. 집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옆자리 부부가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기가 아빠를 보며 까르르 웃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동시에 너무 아팠고요. 집에 도착하니 아직 아무도 없었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행복하게 웃고 있는 5명의 모습. 아니, 이제 곧 6명이 될 가족의 모습. 사진 속 내 얼굴이 너무 순진해 보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행복해하던 바보 같은 얼굴이었죠. 서재로 들어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 수첩을 꺼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오늘 들은 진단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선천적 무정자증, 평생 불임, 자연 임신 불가능. 글자를 쓸수록 현실이 더욱 선명해졌어요.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들이 돌아온 것이었죠. 아빠, 저 왔어요. 둘째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상장을 받아왔다고 했죠. 서둘러 수첩을 서랍에 넣고 거실로 나갔어요. 둘째가 자랑스럽게 상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빠 봐요. 모범상 받았어요. 상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도록 애썼어요. 둘째의 이름이 적힌 상장. 내 성을 가진 아이. 하지만 내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아이. 정말 대단하구나. 우리 둘째가 최고야. 둘째를 안아주었습니다. 아이의 체온이 따뜻했어요. 이 따뜻함이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첫째와 막내도 와서 동생을 축하해줬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의 한 장면이었지만 내 마음은 산산조각이 나고 있었어요. 저녁 시간 아내가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초를 켜고 둘째를 축하해주는 시간이었죠. 하지만 나는 아내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저 미소 뒤에 감춰진 거짓은 무엇일까? 첫 번째 진단을 받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2025년 3월 18일 나는 또 다른 병원의 대기실에 앉아 있었어요. 이번엔 강남의 유명한 대학병원이었죠. 혹시라도 오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오진이기를 간절히 바랐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거예요. 대기실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젊은 부부들이 많았어요. 아마도 난임 클리닉을 찾은 사람들이겠죠. 그들의 간절한 표정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적어도 그들은 진실된 소망을 품고 있으니까요. 나처럼 이미 무너진 세계를 부정하려는 헛된 몸부림과는 달랐죠. 김진수님 들어오세요. 두 번째 의사는 젊은 여의사였습니다.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검사 결과를 설명했어요. 하지만 결론은 똑같았습니다. 선천적 무정자증, 치료 불가, 자연 임신 불가능. 혹시 더 정밀한 검사를 받아볼 수는 없을까요? 애원하듯 물었습니다. 의사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충분히 정밀한 검사를 하셨습니다. 조직 검사 결과가 너무 명확해서요. 정자생성 세포 자체가 없으신 상태입니다. 병원을 나와 주차장을 헤맸습니다. 차가 어디 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한참을 돌아다니다가 겨우 찾아서 차에 올라탔죠.
그리고 세 번째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분당의 한 비뇨기과 전문 병원이었어요. 세 번째 의사는 나이가 지긋한 남자 의사였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더니 안경을 벗고 나를 바라봤어요. 김 선생님, 이미 두 군데서 검사 받으신 것 같은데 왜 또 오셨습니까? 믿을 수가 없어서요. 저한테는 아이가 셋이나 있거든요. 의사가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결국 입을 열었을 때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죠. 검사 결과는 확실합니다. 하지만 가정사는 제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네요. 다만 의학적으로는 자연 임신이 불가능하셨다는 것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의 검사, 세 번의 같은 결과,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신호등에 멈출 때마다 검사지를 꺼내봤어요. 복잡한 의학 용어들과 수치들. 하지만 결론은 단순했죠. 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다는 것. 집에 도착한 것은 저녁 8시가 넘어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아이들이 뛰어나왔어요. 아빠, 어디 갔다 왔어요? 저녁도 안 먹었죠? 첫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보니 또다시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내가 아빠라고 믿었던 이 아이는 대체 누구의 자식인 걸까요? 회사 일이 있어서 늦었어. 밥은 먹었어. 거짓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나왔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배를 한 손으로 받치고 있었죠. 늦는다고 연락이라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걱정했잖아요. 아내의 목소리에 섞인 걱정이 진심일까요? 연기일까요? 이제는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서재에 틀어박혔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가족 앨범을 다시 꺼냈어요. 이번엔 돋보기까지 가져와서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죠. 첫째의 귓불, 둘째의 코 모양, 막내의 손가락 길이. 하나하나 내 것과 비교해 봤습니다. 첫째는 확실히 나와 닮은 부분이 있었어요. 특히 웃을 때 생기는 보조개가 똑같았죠. 막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누구나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생겼으니까요. 둘째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피부톤부터 시작해서 얼굴형, 눈매, 입모양까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첫째와 막내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우연히 나를 닮은 걸까요? 아니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걸까요? 새벽 2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물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파트 단지의 가로등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죠. 저 빛처럼 희미한 것이 내 인생이었을까요? 핸드폰을 꺼내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 DNA 검사, 비밀리에 할 수 있는 방법. 수많은 정보가 쏟아져 나왔어요. 아이의 칫솔이나 머리카락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것을 해야 할까요? 진실을 확인한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질까요? 여보, 안 자고 뭐해요? 뒤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아내가 다가와 내 옆에 앉았죠. 잠옷 차림에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이 여자가 정말 나를 속인 걸까요? 잠이 안 와서요.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나 봐요. 얼굴이 많이 수척해졌어요. 아내가 내 얼굴을 쓰다듬으려 했지만 나도 모르게 피했습니다. 아내의 손이 허공에 멈췄어요. 상처받은 표정이 얼굴에 스쳐 지나갔죠. 왜 그래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내가 한숨을 쉬며 일어섰어요. 뱃속 아이 때문에 예민해진 것 같아요. 이해해줘요. 아내가 침실로 들어간 후
나는 다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검사 의뢰 가능한 병원들의 리스트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이미 마음은 정해져 있었죠. 진실을 알아야겠다고. 다음 날 아침 아이들이 학교 가기 전 양치질을 하는 동안 몰래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이 나가고 난 후 칫솔 3개를 비닐봉지에 넣었어요. 손이 떨려서 칫솔을 떨어뜨릴 뻔했죠. 이게 옳은 일인가 자문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접수처 직원이 물었어요. 친자 확인 검사 의뢰하시는 건가요? 네, 그런데 비밀리에 가능할까요? 직원이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도 나 같은 사람들을 많이 봤겠죠. 의심과 불안에 떨며 진실을 찾아온 사람들을요. 일주일 후에 결과 나옵니다. 문자로 연락드릴게요. 일주일, 168시간, 만 70분. 그 시간 동안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평범한 아빠인 척, 행복한 남편인 척 연기를 해야 할까요? 회사로 돌아오는 길,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봤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고 볼은 홀쭉해져 있었어요. 며칠 사이에 3년은 늙은 것 같았죠. 사무실에 들어서자 정민이 다가왔습니다. 선배님, 정말 괜찮으세요? 요즘 너무 안 좋아 보여서요.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할 뿐이야. 하지만 정민의 걱정 어린 눈빛이 계속 따라왔습니다. 내가 그렇게 명백하게 무너지고 있는 걸까요? 그날 저녁 집에서 저녁을 먹는 동안 아이들을 하나하나 관찰했습니다. 첫째가 젓가락질하는 모습, 둘째가 물 마시는 모습, 막내가 밥 먹으며 흘리는 모습,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이 아이들이 정말 내 아이가 아니라면 지금까지 내가 쏟은 사랑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빠, 왜 그렇게 봐요? 둘째가 물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너무 뚫어지게 보고 있었나 봐요. 아니야, 그냥 우리 둘째가 잘 먹어서 기특해서. 둘째가 씩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마음을 찔렀어요.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더라도 이 순수한 웃음만은 진짜일 테니까요. 밤이 되자 또다시 검사지들을 꺼내봤습니다. 3개 병원의 검사 결과, 모두 같은 결론. 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 그렇다면 저 침실에서 자고 있는 아이들은 누구인가? 내 아내는 누구와 잠자리를 했는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검사지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다가 다시 꺼내 펴서 서랍 깊숙이 넣었어요. 증거는 남겨둬야 했으니까요. 언젠가 이 모든 거짓을 밝혀낼 그날을 위해서요. 2025년 3월 25일 오후 2시 강남의 한 오피스텔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간판도 없는 철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인터넷으로 찾은 민간조사 업체였죠. 곽분자라는 이름의 조사원이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이상한 이름이라고 생각했지만 평판은 좋았어요. 비밀 보장과 정확한 조사로 유명하다고 했죠. 초인종을 누르자 인터폰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십니까? 전화로 예약한 김진수입니다. 3층으로 올라오세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자문했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진실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깔끔한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혀 탐정 사무소 같지 않았어요. 오히려 일반 회사 사무실 같았죠.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일어나며 인사했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와 단정한 차림새가 인상적이었어요. 곽분자입니다. 앉으세요. 명함을 건네받았습니다. 민간조사원 자격증 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진짜 전문가였죠. 마주 앉자 분자가 노트북을 열며 물었습니다.
전화로 대략 들었습니다만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물 한 모금을 마시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아내를 조사해 주셨으면 합니다. 불륜 여부를 확인하고 싶어요. 분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무표정한 얼굴이었죠. 혹시 의심 가는 상대가 있으신가요? 몇 명 있습니다. 대학 시절 선배인 재욱, 그리고 제 후배인 한기태요. 이름을 말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쓰렸습니다. 재욱은 아내의 대학 동아리 선배였고, 한기태는 내 법무법인 후배였어요. 둘 다 아내와 가까운 사이였죠. 구체적인 정황이나 증거가 있으신가요? 아직은 없습니다. 하지만 말을 멈췄습니다. 내가 무정자증이라는 사실을 말해야 할까요? 분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제가 선천적 무정자증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어요. 그런데 저한테는 아이가 셋이 있고 넷째가 곧 태어날 예정입니다. 분자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어요. 그럼 아이들이 모두, 네, 제 친자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친자 검사도 의뢰한 상태예요. 분자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진실을 감당하실 수 있습니까? 때로는 모르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 질문에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알아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요. 분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꺼냈습니다. 계약서였어요. 조사 비용과 기간, 방법 등이 적혀 있었죠. 나는 망설임 없이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준비해온 봉투를 건넸어요. 성금이었죠. 아내의 일정을 알려주세요. 특히 정기적으로 나가는 모임이나 약속이 있다면요. 수첩을 꺼내 아내의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매주 목요일 교회 봉사, 월요일 오전 산부인과 검진, 금요일 저녁 대학 동아리 모임, 그리고 가끔 주말에 친정 방문.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어요. 아내의 차량 번호와 휴대폰 번호도 필요합니다. 정보를 건네며 왠지 배신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먼저 배신한 건 아내였어요. 적어도 그렇게 믿고 싶었죠. 일주일 정도면 1차 보고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동안 평소처럼 행동하세요. 아내가 눈치채면 안 됩니다. 사무실을 나오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섰어요. 진실을 향한 길이자 파멸을 향한 길일지도 모르는 그 길로요. 회사로 돌아가는 대신 한강공원으로 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강물을 바라봤어요. 봄바람이 불어왔지만 춥게만 느껴졌죠. 주머니에서 가족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행복하게 웃고 있는 5명의 모습. 이 사진 속 행복이 모두 거짓이었을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내였어요. 여보, 오늘도 늦어요? 애들이 아빠 기다리는데. 평범한 목소리였습니다. 걱정과 애정이 섞인 그 목소리가 이제는 낯설게 들렸어요. 일이 좀 있어서 먼저 먹어요. 알았어요. 너무 늦지는 마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더욱 서글펐습니다. 언제부터 거짓말을 시작한 걸까요? 아내가 그리고 나도 저녁 9시가 되어서야 집에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고 아내는 거실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어요. 뱃속 아이를 위한 베넷 저고리였죠. 저녁 차려놨어요.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어요. 아내가 뜨개질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어요. 정말 이 여자가 나를 속이고 있는 걸까요? 부엌에서 혼자 저녁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곽분자가 무엇을 찾아낼까? 아내의 불륜 현장을 포착할까? 아니면 모든 게 내 피해 망상일까?
어느 쪽이든 일주일 후면 알게 되겠죠.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아내의 잠든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평화로운 표정이었어요. 꿈속에서는 행복한가 봅니다. 나와 달리 악몽에 시달리지 않는 모양이었죠. 새벽 1시 조용히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재욱의 SNS를 검색했어요. 프로필 사진에는 가족이 함께 있었습니다. 아내와 두 아이. 행복해 보이는 가정이었죠. 그런데 왜 남의 가정을 파괴하려 했을까요? 한기태의 페이지도 확인했습니다. 미혼이었어요. 잘생긴 얼굴에 능력 있는 변호사.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았죠. 회사 회식 때 아내와 대화하는 모습이 자주 보였는데 그때마다 묘한 친밀감이 느껴졌었어요. 단순한 기분 탓이었을까요? 사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다가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작년 회사 야유회 사진이었어요. 단체 사진 뒤편에 아내와 한기태가 따로 서서 대화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죠.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너무 가까웠습니다. 일반적인 거리가 아니었어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한기태의 손이 아내의 팔을 살짝 잡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아니면 내 착각일까요? 너무 예민해져서 없는 것도 보이는 걸까요? 문득 첫째가 태어났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처음 안았을 때의 그 감동. 작고 따뜻한 생명체가 내 팔 안에서 숨쉬고 있었죠. 그때 나는 정말 아빠가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착각이었을까요? 둘째를 임신했다고 아내가 말했을 때도 기뻤습니다. 첫째에게 동생이 생긴다는 게 설렜어요. 막내 소식을 들었을 때는 경제적 부담이 걱정되면서도 행복했죠. 그 모든 순간이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니. 새벽 3시 서재를 나와 아이들 방을 들여다봤습니다. 세 아이가 각자의 침대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어요. 순수하고 맑은 얼굴들. 이 아이들에게는 아무 죄가 없었죠. 부모의 거짓말 속에서 태어난 것뿐이었어요. 막내의 이마에 살짝 입을 맞췄습니다. 아이가 잠결에 미소 지었어요. 그 미소가 가슴을 찢었습니다. 내가 아빠가 아니어도 이 아이는 여전히 나를 아빠라고 부르겠죠. 그게 더 잔인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거실로 나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저 수많은 불빛 아래 각자의 비밀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있겠죠. 나처럼 진실을 찾아 헤매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내처럼 비밀을 숨기고 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일주일. 곽분자가 말한 시간이었어요. 일주일 후면 모든 게 밝혀질 겁니다. 아내가 누구와 만나는지, 왜 거짓말을 했는지, 이 아이들의 진짜 아버지는 누구인지, 그때까지는 평범한 남편이자 아빠인 척 연기를 해야 했습니다. 무너져가는 마음을 숨기고 웃어야 했어요. 2025년 4월 2일 오전 10시 사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던 중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곽분자였어요. 일주일 만에 연락이었죠.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지금 통화 가능하신가요? 잠시만요. 회의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다시 전화를 받았어요. 네, 말씀하세요. 1차 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접 만나서 자료를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목구멍이 바짝 타들어갔습니다. 무언가 발견한 것이 분명했어요.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하지 않았겠죠. 오늘 점심시간에 가능할까요? 네, 그때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회의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2시간 후면 진실을 알게 될 거예요. 아내의 비밀이 무엇이든 간에. 점심시간이 되자 서둘러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정민이 같이 점심 먹자고 했지만 약속이 있다고 둘러댔어요. 곽분자의 사무실까지 가는 길이 영원처럼 느껴졌죠.
사무실에 들어서자 분자가 노트북과 서류 뭉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좋지 않은 소식인 것이 분명했죠. 앉으세요. 차라도 한 잔 드시겠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결과를 말씀해 주세요. 분자가 노트북을 돌려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사진들이 있었어요. 아내가 찍힌 사진들이었죠. 먼저 재욱 씨와의 관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부인께서 교회 봉사 간다고 하셨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요일 오전은 늘 교회 봉사 시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교회에는 가지 않으셨습니다. 화면에 다음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아내가 호텔 로비에 들어가는 모습이었어요. 시간은 오전 10시 30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1시간 후, 다음 사진에는 재욱이 같은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따로 들어갔지만 목적지는 같았던 거죠. 2시간 후에 따로 나왔습니다. 부인이 먼저, 재욱 씨가 10분 후에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명확한 증거를 보니 숨이 막혔어요. 분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런 만남이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확인한 것만 지난 3개월간 8번입니다. 호텔 주차장 기록과 CCTV를 확인했어요. 화면에 날짜별로 정리된 표가 나타났습니다. 매번 목요일 오전이었어요. 교회 봉사를 핑계로 불륜을 저지른 것이었죠. 그리고 한기태 씨 건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한기태가 우리 집 아파트 주차장에 들어오는 모습이었어요. 이건 언제?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주로 김 변호사님이 출장 가신 날들이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내가 없는 날 후배가 우리 집에 왔다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 번. 증거가 더 있습니다. 분자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이었어요. 한기태 씨가 부인께 매달 300만 원씩 송금한 기록입니다. 작년 6월부터 지금까지 총 3천만 원이 넘습니다. 종이를 들고 있는 손이 떨렸습니다. 후배가 내 아내에게 돈을 보냈다고요. 그것도 정기적으로. 용도는 확인하셨나요? 계좌 추적 결과 대부분 백화점이나 명품점에서 사용됐습니다. 일부는 산부인과 비용으로도 나갔고요. 산부인과.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혹시 뱃속의 아이가. 병원 기록도 확인해 봤습니다. 분자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산부인과 진료 기록이었죠. 부인의 임신 시기가 작년 8월 초로 추정됩니다. 그 시기에 제가 유럽 출장을 갔었어요. 2주간.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때 내가 없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호텔 예약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8월 5일부터 7일까지 재욱 씨 이름으로 스위트룸이 예약돼 있었어요. 그리고 분자가 망설이다가 사진 한 장을 더 보여줬습니다. 아내와 재욱이 호텔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마시는 모습이었어요. 두 사람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겹쳐져 있었죠. 교회 관련해서도 확인했습니다. 새로운 문서가 나타났습니다. 교회 봉사자 명단이었어요. 부인 성함이 없습니다. 작년부터 봉사활동을 하지 않으셨더군요. 하지만 매주 목요일마다 봉사 간다고 하셨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1년 가까이 속았던 거예요. 매주 거짓말을 들으며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건 추가로 발견한 건데 분자가 태블릿을 꺼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음질은 좋지 않았지만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빠, 이번 아이는 확실해요. 계산해 봤는데 그때가 맞아요. 재욱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래도 조심해야지. 남편이 눈치챌 수도 있잖아. 걱정 마요. 진수 씨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너무 순진해서 의심도 안 해요. 귓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내가 나를 비웃고 있었어요. 순진하다고, 바보라고. 이 녹음은 어떻게? 카페 옆 테이블에서 우연히 녹음된 겁니다. 제보자가 보내왔어요. 더 이상 들을 힘이 없었습니다. 충분했어요. 아니, 너무 많았죠. 알고 싶지 않은 진실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혹시 아이들 아버지가 누군지도 아시나요? 분자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추정은 가능하지만 확실한 건 친자 검사 결과를 봐야 합니다. 다만 시기상으로 보면 첫째와 막내는 한기태 씨, 둘째는 재욱 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졌습니다. 둘째만 유독 다르게 생긴 이유가 그것이었군요. 아버지가 달랐던 거예요. 모든 자료를 USB에 담았습니다. 필요하시면 추가 조사도 가능합니다.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작은 플라스틱 조각이 천근처럼 무거웠어요. 이 안에 내 인생을 무너뜨린 진실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김 변호사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직 모르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거리를 걸었습니다. 점심시간에 강남 거리는 사람들로 붐볐어요. 모두가 각자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죠. 나만 세상에서 떨어져 나온 것 같았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USB를 꺼내봤습니다. 이 작은 것이 판도라의 상자였어요. 여러 번 이상 다시는 닫을 수 없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내의 문자였어요. 여보, 오늘 둘째 학예회예요. 잊지 말고 일찍 와요. 문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둘째의 학예회. 재욱의 아이일 가능성이 높은 그 아이의 학예회에 가서 박수를 쳐야 하는 거예요. 아빠인 척 연기를 해야 하는 거죠. 회사로 돌아가는 길에 한기태를 마주쳤습니다. 복도에서 우연히 만난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는 모든 게 의도적으로 느껴졌어요. 선배님, 안색이 안 좋으세요. 그의 걱정스러운 표정이 역겨웠습니다. 내 아내와 잠자리를 한 남자가 걱정하는 척 연기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괜찮아. 그냥 피곤해서 커피라도 한잔 하시죠. 아니, 일이 있어서 서둘러 자리를 피했습니다. 더 이상 그의 얼굴을 보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주먹을 날리고 싶은 충동을 겨우 참았죠. 사무실에 들어와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책상에 머리를 묻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분노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아내의 사랑도, 아이들과의 혈연도, 후배의 존경도, 내가 믿고 있던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 거짓된 세상에서 어떻게 숨 쉬어야 할까요? 2025년 4월 5일 토요일 아침, 아이들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주말 아침의 평화로운 풍경이었죠. 하지만 내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어요.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아이들의 DNA를 채취하기로 마음먹은 날이었죠. 애들아, 이 닦을 시간이야.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썼어요. 아이들이 우르르 화장실로 향했죠. 막내가 투정을 부렸지만 첫째가 손을 잡고 데려갔습니다. 화장실 문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아이들이 양치질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치약 냄새가 복도까지 퍼졌죠. 평범한 아침의 일상이었지만 오늘만큼은 달랐습니다. 다 했어요. 막내가 먼저 나왔습니다. 입가에 치약 거품이 묻어 있었어요. 티슈로 닦아주며 머리를 쓰다듬었죠. 이 작은 손이, 이 맑은 눈이 내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아이들이 다시 거실로 돌아간 후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세 개의 칫솔이 칫솔꽂이에 꽂혀 있었어요. 빨강, 파랑, 노랑. 각자 좋아하는 색깔의 칫솔이었죠. 손이 떨렸지만 하나씩 비닐봉지에 넣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아내가 들어왔어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죠. 뭐 하는 거예요? 아, 칫솔 교체할 때가 된 것 같아서. 거짓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아내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지난달에 바꿨는데 애들이 너무 세게 닦아서 벌써 벌어졌더라고요. 아내가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배를 쓰다듬으며 화장실을 나갔어요. 숨을 내쉬며 가슴을 쓸어내렸죠. 아슬아슬한 순간이었습니다. 점심 무렵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내에게는 회사에 급한 일이 있다고 둘러댔어요. 주말인데도 일하러 가냐고 투덜거렸지만 어쩔 수 없다고 했죠. 병원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 이걸 해야 하는가?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진실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접수처에서 일주일 전에 의뢰한 친자 검사 결과를 받으러 왔다고 했습니다. 직원이 신분증을 확인하고 봉투를 건넸어요. 하얀 봉투가 납덩이처럼 무거웠죠. 여기서 확인하시겠어요? 아니요, 나가서 볼게요. 병원을 나와 차에 올라탔습니다. 한참을 봉투를 들고 있다가 천천히 뜯었어요. 서류가 3장 들어 있었죠. 각 아이의 검사 결과서였습니다. 첫 번째 종이, 첫째의 결과였어요. 마지막 줄을 읽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친자 확률 0%, 두 번째 종이, 둘째의 결과, 친자 확률 0%, 세 번째 종이, 막내의 결과, 친자 확률 0%, 종이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소리 없이 멈출 수 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이었죠. 세 아이 모두 내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단 한 명도 내 피를 이어받은 아이가 없었어요. 핸들을 잡고 울었습니다. 주차장에 혼자 앉아 마치 세상이 끝난 것처럼 울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으니까요. 첫째가 태어났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분만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던 그 시간. 간호사가 아이를 안고 나왔을 때의 그 감동. 작고 빨간 얼굴을 한 아이를 처음 안았을 때 나는 정말로 아빠가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조차 거짓이었습니다. 둘째를 처음 유모차에 태우고 공원을 산책했던 날도 기억났어요. 봄날이었죠. 벚꽃이 흩날리고 아이가 꽃잎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었습니다. 그때 느꼈던 행복이 전부 환상이었다니. 막내가 처음 걸음마를 떼던 날은 어떻고요. 거실에서 소파를 잡고 일어서더니 비틀거리며 내게로 걸어왔었죠. 넘어질까봐 두 팔을 벌리고 기다렸는데 아이가 품에 안기며 깔깔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도는데 1시간 가까이 차 안에서 울다가 겨우 진정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어요. 이대로 집에 갈 수는 없었죠. 근처 카페에 들어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켰습니다. 차가운 커피가 목구멍으로 넘어가며 정신이 조금 들었어요. 핸드폰을 꺼내 검사 결과서를 다시 봤습니다. 과학적 수치들이 나열되어 있었죠. 유전자 마커, 대립 유전자, 통계적 확률. 복잡한 용어들이었지만 결론은 단순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내 아이가 아니라는 것. 그럼 누구의 아이일까요? 곽분자의 추정대로라면 첫째와 막내는 한기태의 아이고 둘째는 재욱의 아이일 겁니다. 하지만 정확한 건 그들의 DNA 검사를 해봐야 알 수 있겠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내였어요. 여보, 언제 와요? 저녁 준비해야 하는데.
평범한 목소리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니 모르는 척하는 목소리였죠. 조금 있다가 갈게요. 늦지 마세요. 애들이 아빠 기다려요. 전화를 끊고 나니 더욱 서글펐습니다. 애들이 아빠를 기다린다고요. 내가 아빠가 아닌데도 아빠라고 부르며 기다리는 아이들. 그게 더 잔인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신호등에 설 때마다 도망치고 싶은 충동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차를 돌려서 어디론가 떠나버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었죠. 아직 해결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옆집 박씨 부부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말인데도 일하셨어요? 네, 좀 급한 일이 있어서요. 아이고, 고생이 많으세요. 그래도 애들이 많으니 열심히 일해야죠. 박 씨의 말에 억지로 웃었습니다. 애들이 많으니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요. 내 아이도 아닌데 말이죠. 집에 들어서자 아이들이 뛰어나왔습니다. 아빠, 세 아이가 동시에 외치며 안겼어요. 평소 같으면 행복했을 순간이었지만 오늘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나를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어요. 아빠, 오늘 뭐 했어요? 둘째가 물었습니다. 재욱의 아이일 가능성이 높은 이 아이가 회사에서 일했어. 주말에도 일해요? 아빠 힘들겠다. 아이의 걱정스러운 표정이 진심이었어요. 비록 피는 이어지지 않았지만 이 아이는 나를 진짜 아빠로 생각하고 있었죠. 저녁 식사 시간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을 바라봤습니다. 아내는 배를 쓰다듬으며 밥을 먹고 아이들은 제잘거리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겉으로는 평화로운 가족의 모습이었지만 나만 알고 있었죠. 이 모든 것이 거짓 위에 세워진 신기루라는 것을. 여보, 왜 밥을 안 먹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연기일까, 진심일까? 피곤해서 입맛이 없네요. 그래도 좀 먹어요. 살이 너무 빠졌어요. 아내가 반찬을 내 그릇에 올려줬습니다. 그 손길이 다정했어요. 마치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아내처럼. 하지만 이 여자는 다른 남자들과 잠자리를 하고 그들의 아이를 낳아내게 키우게 했죠. 밤이 되어 아이들을 재우러 갔습니다. 막내가 동화책을 읽어달라고 했어요. 아빠, 이거 읽어주세요. 작은 손으로 책을 건넸습니다. 백설공주 이야기였어요. 책을 읽어주는 동안 막내는 내 품에 기대어 졸기 시작했죠. 따뜻하고 작은 몸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첫째와 둘째 방에도 들렀습니다. 두 아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첫째는 책을 펼친 채 잠들었고 둘째는 인형을 꼭 안고 있었죠. 이마에 살짝 입을 맞추고 나왔습니다. 내 아이가 아니어도 나는 이들의 아빠였으니까요. 적어도 지금까지는. 거실로 나오니 아내가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뱃속 아이를 위한 모자를 뜨고 있었어요. 노란색 실로 정성스럽게 뜨는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죠. 넷째는 누굴 닮을까요? 아내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순간 숨이 막혔어요. 글쎄요. 당신 닮았으면 좋겠어요. 당신 어릴 때 사진 보니까 정말 귀엽더라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이 아이도 내 아이가 아닐 테니까요. 하지만 아내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죠.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아내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평화롭게 자고 있는 모습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요? 나를 속이고 아이들을 속이고 모두를 속이면서도. 2025년 4월 10일 저녁 산부인과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정기 검진을 받는 동안 기다리고 있었어요. 벽에 걸린 태아 발달 과정 포스터를 멍하니 바라봤죠.
1개월, 2개월, 3개월. 작은 세포가 사람의 형태를 갖춰가는 과정이 신기하면서도 아팠습니다. 진료실 문이 열리고 아내가 나왔어요.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죠. 한 손으로는 배를 쓰다듬고 다른 손으로는 초음파 사진을 들고 있었습니다. 여보, 봐요. 얼굴이 선명하게 나왔어요. 초음파 사진을 건네받았습니다. 흑백의 흐릿한 영상 속에 아기의 옆모습이 보였어요. 작은 코와 입술, 심지어 손가락까지 보였죠. 평소 같으면 감동했을 순간이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예쁘죠? 코가 당신 닮은 것 같아요. 아내의 말에 억지로 웃었습니다. 내 코를 닮았다고요. 내 아이도 아닌데 말이죠. 하지만 아내는 진심인 것처럼 보였어요. 아니면 너무나 완벽한 연기였거나.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뱃속 아이만은 당신 자식일 거예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아내가 무슨 의미로 한 말일까요? 혹시 내가 알고 있다는 걸 눈치챈 걸까요? 무슨 말이야?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쓰며 물었습니다. 아내가 나를 바라봤어요. 눈빛이 이상하게 반짝였죠. 그냥 이번엔 꼭 당신을 닮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첫째랑 막내는 저를 많이 닮았잖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첫째와 막내가 아내를 닮았다고요. 그 아이들은 한기태를 닮았겠죠.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서재에서 곽 분자가 준 자료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임신 시기를 계산해 보니 내가 유럽 출장을 간 시기와 정확히 맞아떨어졌어요. 2주간 집을 비운 사이 재욱이 호텔 스위트룸을 예약했던 그 시기였죠. 사진을 하나하나 다시 봤습니다. 아내와 재욱이 호텔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마시는 사진, 두 사람의 손이 겹쳐진 사진, 그리고 호텔 로비에서 찍힌 CCTV 화면. 시간을 보니 새벽 2시였어요. 그들이 얼마나 오래 함께 있었는지 알 수 있었죠. 문득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아내는 굳이 넷째 아이만은 내 자식일 거라고 말한 걸까요? 희망을 주려는 걸까요? 아니면 조롱하는 걸까요? 다음 날 곽 분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추가 조사를 부탁하고 싶은데요. 무엇을 조사해 드릴까요? 아내의 현재 상태요. 특히 이번 임신과 관련해서. 알겠습니다. 3일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또다시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한 일이었어요. 끝까지 가야만 했죠. 이틀 후 저녁 아내가 갑자기 배를 잡고 신음했습니다. 아파요. 놀라서 다가갔어요. 아내의 얼굴이 창백했죠. 이마에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병원 가자. 빨리. 아이들을 이웃집에 맡기고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아내를 진료실로 데려갔어요. 나는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죠. 1시간이 지나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증상이에요. 안정을 취하면 괜찮아질 겁니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비록 내 아이가 아니더라도 뱃속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생각에 가슴이 철렁했었어요. 병실로 들어가니 아내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링거를 맞고 있었죠. 눈을 감고 있다가 내가 들어오자 천천히 눈을 떴어요. 미안해요. 걱정시켜서. 괜찮아. 무리하지 마.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그 순간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죠. 이 여자를 미워해야 하는지 아니면 여전히 사랑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여보, 혹시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아내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왜 그런 말을 해? 요즘 너무 차가워진 것 같아서 나를 피하는 것 같고 맞는 말이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후로 아내를 대하기가 어려웠어요. 하지만 아직은 모르는 척 해야 했죠. 그런 게 아니야. 일이 많아서 피곤했을 뿐이야. 아내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아이는 꼭 건강하게 낳을게요. 당신을 위해서.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당신을 위해서라고요. 정말 나를 위한 것일까요? 다음 날 오후 곽 분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또다시 만나자고 했어요. 이번에는 카페에서 만났죠. 분자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봉투를 열자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최근에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아내가 산부인과에서 나오는 모습, 그리고 재욱과 함께 있는 모습이었죠. 이건 언제? 사흘 전입니다. 김 변호사님이 회사에 계실 때요. 사진을 자세히 보니 두 사람이 카페에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재욱의 손이 아내의 배를 만지고 있었어요. 마치 자신의 아이를 확인하듯이. 그리고 이것도 확인했습니다. 분자가 또 다른 문서를 보여줬습니다. 재욱의 통화 내역이었어요. 부인과 일주일에 3번 이상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통화 시간도 평균 30분이 넘고요. 증거들이 쌓여갔습니다. 뱃속의 아이도 내 아이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아내는 왜 희망을 주는 듯한 말을 한 걸까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분자가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빠, 이번엔 조심해야 해요. 진수 씨가 뭔가 눈치챈 것 같아요. 설마 알겠어? 지금까지도 모르고 있었잖아. 그래도 요즘 이상해요. 나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괜찮아. 조금만 더 참으면 돼. 아이 낳고 나면 다시 생각해보자. 다시 생각해보자. 그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혼을 하려는 걸까요? 아니면 관계를 정리하려는 걸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와이퍼가 빗물을 닦아내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어요. 마치 시계 초침 소리처럼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소리였죠. 집에 도착하니 아이들이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저녁 풍경이었죠.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가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라는 걸. 아빠, 이것 좀 도와주세요. 첫째가 수학 문제집을 들고 왔습니다. 옆에 앉아 문제를 설명해주며 생각했어요. 이 아이의 진짜 아버지인 한기태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자신의 아이가 다른 남자를 아빠라고 부르는 걸 알고 있을까? 밤이 되어 침실에 들어가니 아내가 초음파 사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이렇게 작은 생명이 내 안에서 자라고 있다는 게.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나를 바라봤어요. 여보, 이 아이는 꼭 지킬게요. 당신의 아이니까. 또다시 그 말이었습니다. 당신의 아이. 거짓말인지 진실인지 알 수 없는 그 말. 하지만 이미 마음속으로는 답을 알고 있었어요. 이 아이도 내 아이가 아닐 거라는 걸. 창밖을 보니 비가 그치고 있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달빛이 비치기 시작했어요.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2025년 5월 20일 오전 9시 서울가정법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회색 건물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오늘은 첫 번째 조정 기일이었죠. 내 옆에는 이만석 변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가사 전문 변호사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긴장하지 마세요. 오늘은 조정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만석이 격려했지만 손은 여전히 떨렸습니다. 한 달 전 아내에게 이혼 소장을 전달했을 때의 그 충격적인 표정이 아직도 눈앞에 선했어요.
믿을 수 없다는 듯 나를 바라보던 그 눈빛이요. 법원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 아내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배가 더 불러 보였죠. 임신 9개월째였으니까요. 눈이 마주치자 아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조정실로 들어갔습니다. 조정위원 2명이 앉아 있었어요. 나이 지긋한 여성과 중년 남성이었죠. 서류를 검토하며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김진수 씨, 이혼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내가 준비한 서류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서 종이가 바스락거렸어요. 아내의 불륜입니다. 그리고 친자가 아닌 아이들을 제 자식이라고 속였습니다. 조정위원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내가 벌떡 일어섰어요. 거짓말이에요. 증거가 있어요? 만석이 차분하게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CCTV 사진, 호텔 주차권, 교회 봉사자 명단, 그리고 송금 내역. 하나하나 증거를 설명했어요. 피고는 매주 목요일 교회 봉사를 간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호텔에서 다른 남자와 만났습니다. 여기 호텔 주차장 기록이 있습니다. 사진이 하나씩 제시됐습니다. 아내와 재욱이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 함께 나오는 모습, 날짜와 시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그리고 한기태 씨로부터 매달 300만 원씩 송금받은 내역입니다. 총 3천만 원이 넘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변호사와 급히 뭔가를 상의하더니 말했어요. 그건 후원이었어요. 교회 사역을 위한 후원금이었습니다. 후원금을 백화점과 명품점에서 사용하셨나요? 만석이 날카롭게 반박했습니다. 계좌 사용 내역을 보여줬어요. 대부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이 명백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증거가 있습니다. 친자 검사 결과서를 제출했습니다. 세 아이 모두 친자 확률 0%. 조정위원들이 숨을 들이켰어요. 이건 정말입니까? 네, 세 곳의 병원에서 검사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어요. 아내가 울기 시작했죠. 배를 감싸 안으며 흐느꼈습니다. 한기태 씨와 재욱 씨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만석이 말하자 아내의 변호사가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조정위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증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었죠. 일주일 후 2번째 기일이었습니다. 이번엔 정식 재판이었어요. 법정은 더 엄숙했죠. 판사가 자리에 앉자 모두가 일어섰습니다. 첫 번째 증인으로 한기태가 출석했습니다. 증인석에 선 그의 얼굴이 긴장되어 보였어요. 한기태 씨, 피고에게 송금한 사실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기태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상담료였습니다. 법률 상담을 해드렸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증명하기는 어려웠죠. 만석이 다른 질문을 했어요. 피고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몇 번 있습니다. 언제였습니까? 주로 김진수 변호사님이 출장 가셨을 때였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남편이 없을 때 집을 방문했다는 것은 의미심장했으니까요. 다음은 재욱의 차례였습니다. 그는 더 당당했어요. 호텔에서 피고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미팅이었어요. 매주 목요일마다요? 재욱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와 상의한 후 진술을 거부했어요. 마지막으로 아내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배가 불러서 걷기도 힘들어 보였어요. 아이들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직접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아내가 나를 바라봤어요. 눈에 눈물이 가득했죠. 김진수 씨예요. 제 남편이에요. 친자 검사 결과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건 잘못된 거예요. 다시 검사하면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겠죠. 판사가 서류를 검토한 후 말했습니다. 증거가 충분합니다. 피고의 부정행위가 인정됩니다. 그 순간 아내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주저앉았어요. 법정 직원들이 급히 달려왔죠. 병원으로 옮기겠습니다. 아내가 들것에 실려나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재판은 연기됐습니다. 법원을 나오며 만석이 말했어요.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양육권도 문제 없을 거예요. 하지만 나는 양육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내 아이가 아닌데 무슨 권리가 있겠어요. 단지 진실을 밝히고 싶었을 뿐이었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왜 병원에 있냐고 물었어요. 엄마는 좀 아파서 병원에서 쉬고 있어. 언제 와요? 막내가 물었습니다. 순진한 눈빛이었어요. 곧 올 거야.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마 다시는 함께 살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밤이 되어 서재에 앉았습니다. 오늘 법정에서 있었던 일을 떠올렸어요. 진실이 밝혀졌지만 승리한 기분은 들지 않았죠. 오히려 모든 것을 잃은 기분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어요. 보호자분이신가요? 산모가 조산 위험이 있어서 입원 중입니다. 뱃속의 아이. 내 아이가 아닌 그 아이도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병원으로 가야 할까 망설였지만 결국 가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내가 개입할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수많은 불빛 아래 각자의 사연을 품고 사는 사람들. 그 중에는 나처럼 배신당한 사람도 있을 테고 아내처럼 비밀을 품은 사람도 있겠죠. 일주일 후 최종 판결이 났습니다. 이혼이 성립됐고 재산 분할과 위자료도 결정됐어요. 아이들의 양육권은 포기했습니다. 대신 한기태와 재욱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죠. 재욱의 아내도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고 들었습니다. 한기태는 로펌에서 해고됐고요. 모두가 각자의 대가를 치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안타까운 건 아이들이었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아이들이 가장 큰 피해자였죠. 진짜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갑자기 가족이 깨져버린 아이들. 법원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회색 건물이 여전히 차갑게 서 있었어요. 그곳에서 한 가정이 무너졌고 진실이 밝혀졌으며 새로운 시작이 결정됐죠. 하지만 아무도 승자는 없었습니다. 모두가 패자였어요. 2025년 8월 15일 광화문 근처의 작은 로펌 사무실에서 첫 출근을 했습니다. 대형 법무법인을 떠나 소형 로펌으로 이직한 지 일주일째였어요. 상속과 가정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곳이었죠.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겪은 일이 새로운 전문 분야가 된 셈이었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창밖으로 경복궁이 보였어요. 여름 햇살에 반짝이는 기와 지붕이 아름다웠죠.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김 변호사님, 첫 의뢰인이 오셨어요. 비서가 알려줬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자가 들어왔어요. 지친 표정에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죠. 몇 개월 전에 나와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아내가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아요.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심의 시작, 불안한 마음, 진실을 알고 싶은 욕구, 모든 게 익숙했어요. 먼저 확실한 증거를 모으셔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면 안 돼요. 내가 걸어온 길을 설명해 줬습니다. 어떻게 증거를 수집하고 법적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그 과정에서 무너지지 않는 법까지도요.
점심시간 혼자 김밥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동료들과 비싼 레스토랑에서 먹었지만 이제는 소박한 일상이 더 편했어요. 김밥을 먹으며 창밖을 바라봤죠.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다니는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아빠, 둘째의 목소리였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둘째야? 어떻게? 엄마 몰래 전화했어요. 아빠 보고 싶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아이는 여전히 나를 아빠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내 아이가 아닌데도 말이죠. 나도 보고 싶어. 하지만 왜 집에 안 와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너희는 내 아이가 아니라고 말해야 할까요? 아니야, 너희 잘못이 아니야. 어른들의 사정이 있어서 그래. 그럼 언제 와요? 조금만 기다려. 꼭 만날게.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김밥집 아주머니가 물을 가져다 주며 걱정스럽게 봤어요. 오후에는 또 다른 의뢰인을 만났습니다. 이번엔 여성이었어요.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후 이혼을 결심했다고 했죠.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아내를 떠올렸습니다. 아내도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저녁 7시 사무실을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었어요. 가족 사진 하나 없는 썰렁한 공간이었지만 오히려 마음이 편했죠. 거짓 없는 공간이었으니까요. 집에 도착해서 라면을 끓였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이 쓸쓸했지만 적어도 진실한 시간이었어요. 텔레비전을 켜니 가족 예능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죠. 행복한 가족들의 모습을 보다가 채널을 돌렸습니다. 서랍을 열어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넷째 아이의 친자 검사 의뢰서였어요. 아이가 태어난 지 한 달이 됐다고 들었죠. 하지만 아직 검사를 의뢰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더 이상 상관없어진 걸까요? 봉투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언젠가는 확인해야 할 테지만 지금은 아니었어요. 아직은 그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안 됐으니까요. 핸드폰 앨범을 열었습니다. 아이들 사진이 가득했어요. 첫째의 입학식, 둘째의 생일 파티, 막내의 첫걸음마. 행복했던 순간들이었죠. 비록 거짓 위에 세워진 행복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진짜였어요. 사진을 하나씩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몇 장 지우다가 멈췄어요.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아이들과 함께한 시간이 내 인생의 전부였으니까요. 대신 사진들을 따로 폴더에 옮겼습니다. 과거라는 이름의 폴더에 언젠가는 추억이 될 시간들이었죠. 새벽 1시 잠이 오지 않아 산책을 나갔습니다. 여름밤의 공기가 후텁지근했어요. 공원을 걷다가 벤치에 앉았죠. 별이 보이지 않는 도시의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1년 전만 해도 나는 내 아이의 아빠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고 안정된 직장이 있었죠. 모두가 부러워하는 삶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모두 신기루였습니다. 이제 나는 혼자였어요. 가족도 아이들도 없는 중년 남자. 하지만 적어도 진실 위에 서 있었죠. 거짓말에 속아 살지 않았고 더 이상 속지도 않을 겁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새벽에 누구일까 싶어 확인하니 이만석 변호사였어요.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한기태가 연락 왔어요. 첫째와 막내의 양육비를 지원하겠답니다. 뜻밖의 소식이었습니다. 한기태가 자신의 아이들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거였죠. 재우군요? 그쪽은 아직 연락이 없네요. 아내와 이혼 소송 중이라. 전화를 끊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기태가 양육비를 지원한다고 해서 그가 아버지가 되는 건 아니었어요.
아이들에게 나는 여전히 아빠였고 그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거였죠. 집으로 돌아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 둘째의 전화, 새로운 의뢰인들, 그리고 내 마음의 변화까지. 글을 쓰는 동안 마음이 정리됐어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모든 걸 잃었지만 동시에 자유를 얻었다. 거짓에서 벗어나 진실 위에 설 수 있게 됐다. 아직 아픔이 남아있지만 시간이 치유해 줄 거라 믿는다. 언젠가는 아이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때는 진실한 관계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 창밖으로 새벽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빛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었죠. 어제와는 다른 하지만 어제보다 나은 하루가 될 거였습니다.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며 생각했어요. 앞으로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 다시 누군가를 만날 수 있을까? 진짜 내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 알 수 없는 일이었지만 적어도 거짓은 없을 거였습니다. 서랍 깊숙이 넣어둔 봉투를 다시 꺼냈습니다. 넷째의 친자 검사 의뢰서. 언젠가는 확인해야 할 진실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아니었어요. 봉투를 다시 넣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라도 진실 위에서 살겠다. 그리고 새로운 하루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샤워를 하고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맸어요. 거울 속 내 모습이 지쳐 보였지만 눈빛만은 살아 있었죠. 다시 걸어갈 힘이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서기 전 한번 뒤를 돌아봤어요. 작고 썰렁한 원룸이었지만 내 공간이었습니다. 거짓 없는 내 삶의 시작점이었죠. 그리고 문을 닫고 새로운 하루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구독해 두시면 다음 영상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그럼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